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저도 금방 알 수 있네요. 돈 된다고 해서 왔더니 웬 산신령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왔나 하고 인상을 푹 쓰고 있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경고해 드릴 것은요, 저는 돈 버는 얘기를 통 못합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가 이 홈런을 잘 치려면은 체력 운동을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새해가 들어오면 그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에 들어가죠. 근데 동계훈련을 하는 걸 보면요, 꽁치는 것은 몇 시간 안 돼요. 맨날 목에다가 타이어 걸고 끌기, 한마로 타이어 치기, 요즘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보, 뛰는 거. 그렇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공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보다 넓은 시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요,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능하면 멋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돈 들여서. 초등학교도 안 가고 학교 전혀 안 다니고도요, 애 낳고 밥 짓고 돈 버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대학 나오신 우리 사모님들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에? 2차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 다 배웠어요. 그거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미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육의 효과는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교육의 효과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좀 헷갈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다 그 말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요, 밑으로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 부은 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콩나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배운 걸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그게 어떻게 남느냐? 멋진 인간으로 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팍스 아토미카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아토미카. 팍스는 피스라는 말입니다. 평화. 라틴어이고 로마 신화에서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신이 로마 신화에 와서 팍스가 되는데, 영어 이름에 아이린이라는 여자 이름이 많아요. 아이린 이렇게 아이린이 평화의 여신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토미카는 아토미를 통한 평화. 다시 말하면 사회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날라 그러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어떤 회의가 들고 하는 것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게 팍스 아토미카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토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토 삼굴. 요 얘기는요, 사기 열전의 맹상군 열전, 그리고 이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국시대니까, 전국시대는 서로 옆에 있는 나라를 먼저 뺏어먹는 놈이 임자인 시대가 전국시대예요. 전쟁으로 나를 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유능한 인재를, 그 사람의 신분 고화,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나라에 맹상군이라고 하는 저명한 재상이 있습니다. 이름난 재상이 있어요. 그 사기 열전에 등장할 정도면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시춘추에 나오는 여불이라든가 춘신군이라든가 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런 인물들이에요. 맹상군이 자기 집에 식객을 많이 먹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밥을 먹이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맹상군 집에서 밥을 먹고 지내던 식객들이 3,000명이었다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데 어느 날 풍원이라고 하는, 풍환 또는 풍원이라고 돼요. 풍원이라고 돼요. 풍환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이 집에서 식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맹상군이 면담을 했어요. 자네는 잘하는 게 뭔데? 자네는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잘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거지야. 거지도 상거지가 하나 나타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숙사가 A, B, C 3등급이 있는데 C급 기숙사에 묵게 했어요. 근데 C급 기숙사는 거기서 고기 반찬이 없이 나물만 주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놨더니 거지를 거기 밥 먹고 살게 해놨더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고기 안 주냐 이게. 왜 고기 안 주냐 이게. 불평을 해서 맹상군이 B급 기숙사로 옮겨줬어요. 그럼 매일 고기 반찬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숙사가 B급 기숙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놈 불평 없느냐 그랬더니 불평이 심하다. 제일 심하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출입할 때 수레를 안 주냐 이게. 진가동 자가용을 왜 안 주냐 그 말이에요. 수레를 안 주냐 이게. 이게 걸어다니기 싫다 이거지. 아이고 이놈 봐라. 그래서 또 A급 기숙사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반찬에 좋은 옷에 그리고 출입할 때는 수레를 타고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제야 불평이었겠지. 그랬는데 또 불평이야. 왜 집을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이놈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노모가 살아계시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어. 집도 없이. 그래서 그 노모의 집을 지어주고 식량을 충분히 대주고 했더니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몰래 그냥 그럭저럭 저 식객이 3,000명인데 그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거지가.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맹상군이 3,000명이라는 식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급으로 설이라고 하는 땅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과거 조선왕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신들에게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땅을 나눠주면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왕의 땅입니다. 왕. 보천지하의 막비 왕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 천지는 전부 다 왕의 땅이에요. 소유권은 왕에게 있어요. 그러면 공신에게 경기도에 어디 땅을 준다. 그 말은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네가 받아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수조권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그랬듯이 맹상군에게도 시급을 줬는데 여기 백성들이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에 주지 말고 네가 받아먹어라. 그게 시급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는 돈만 가지고는 3,0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맹상군이 그 땅에다가 고리대 돈놀이를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근데 그 빌려간 백성들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누구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풍한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내가 받아오겠다 이게. 내가 받아오겠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죽은 제가 돈 받으면 뭐 사올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뭐 사올까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자네가 봐서 이 집에 부족한 거 사오게.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이자를 못 낼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자들에게만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받고 그걸 가져온 게 아니고 거기서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사가지고 술 파티와 고기 파티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주군께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주군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리고 그 차용증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주군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덜렁덜렁 빈손으로 왔지. 그러니까 돈 받아왔냐 이거야. 부족한 거 사오라고 해서 다 사왔습니다. 뭐 사왔는데 이 집에 보니까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저쪽 뒷뜰에는 아름다운 후궁들이 가득하니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나? 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근데 1년 뒤에 제나라 임금이 바뀌면서 아들이 임금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임명해놓은 재상, 우리 같은 국무총리죠.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자기 또래로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맹상군이 해임이 돼버려요. 해임이 되면 시급도 다 뺏기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낙심을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풍원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러면 설당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설당으로 맹상군을 모시고 갑니다. 설당에 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맹상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채 다 탕감해버렸지. 고기 파티, 술 파티 벌어졌지. 그래서 맹상군이 하는 소리가 내가 자네가 사온 의가 뭔지를 이제 알겠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풍원이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는 교활하다 또는 꾀가 많다 그 말이야. 꾀가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굴 하나 파가지고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토 3굴이듯이 이제 주군께서는 겨우 굴 하나 팠습니다. 이 굴 가지고는 주군께서는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굴을 2개 더 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옆에 있는 경쟁국이 유나라로 가가지고 유나라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그 당시 맹상군이란 재상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전향만이 해임됐으니 전향만을 빨리 등용하는 국가가 전국시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나라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자기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맹상군. 그래서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맹상군에게 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 주십사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풍원은 금은 보화를 실은 마차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싣고 올 테니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을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위나라에서 맹상군을 모시러 온다는 이 정보를 제나라 임금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빨리 정보원이 가서 보고하겠죠, 임금께. 위나라에서 모셔가려고 합니다. 3번을 거절하니까 이게 제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저 사람 갔다 오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금은 부하를 싣고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상을 부디 맞춰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에보다 더 많은 시급과 금은 부하를 주면서 다시 제나라 재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죽은 굴 2개 팠습니다. 하나만 더 파면 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이게. 이게 정치는 무섭습니다. 권력은 무섭기 때문에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요. 벼슬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뭘 뒤집어 씌우든 뒤집어 씌워 죽여요. 그 전국시대 생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계를 어디다 파기했느냐. 제나라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맹상군이 시급으로 받은 설당에다가 제나라에 종묘를 지으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종묘는 뭡니까? 역대 임금님들의 위패를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놈은 능지처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해 거기를. 그래서 제나라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맹상군의 시급인 영지인 설당에 제나라 종묘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풍원이 맹상군에게 이제 굴 3개 다 팠습니다. 이제 주군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셔도 주군께 시비를 걸 놈이 없을 겁니다. 역시 그 사기 기록에 보면은 맹상군은 수십 년간 재상을 했는데 한 번도 도전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대로 잘 살았어요. 이게 바로 굴 3개 파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가게를 하신 분, 그 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망할지 몰라요. 미장원 하시는 분, 그 굴 하나예요. 그거 언제 망할지 몰라. 우리 동네 보니까 돈 버는 것은요, 간판집하고 인테리어 집이더라고. 무슨 놈의 간판이 날마다 바뀌나, 그게. 그게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 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교토 3굴은요, 현대그룹의 모토입니다. 현대그룹이 교토 3굴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전 사원들에게 이걸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교토 3굴. 그래서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굴. 그래서 적어도 굴은 3개를 파야 평생 높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굴 파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힘들게 파지 마시고 하여간 피할 수 있도록 굴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팍스 아토미카. 인류 역사는 로마 시대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팍스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공화정 말기에 대혼란을 겪는데요.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아시죠? 영화도 나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요 무슨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아니고 아주 허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알죠? 시저가 암살을 당했어요. 브루투스라든가 카시누스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카이사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이게 자기 조카예요. 옥타비아누스를 암살당하고 없는데 시저의 유서를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양자로 삼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인 시저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입적을 해서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안토니우스, 레비투스와 함께 로마를 3개로 나누어서 한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괴물 같은 여인이 나타났는데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이게 여자가 너무 이쁘면 괴물이에요, 그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탁월한 영웅인 카이사르,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잡아먹은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에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하여간 무지무지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두 영웅이 어떻게 됩니까?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 난 아들이 있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난 아들이 있어요. 물론 클레오파트라는 처음에 왕이 될 때 자기 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남동생하고 결혼해서 왕이 됩니다. 둘이 동시에, 그 당시는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은, 지금 윤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떠났지만 안토니우스는요,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반해가지고 다 망쳐놔요. 결국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군이 패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존엄한 인간, 그 말이에요. 존엄한 자. 사실상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초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그 뒤로 5명의 황제가 아주 탁월한 황제가 나오는데 그걸 오현제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는 세습이 아니고 원로원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에게 황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5명의 유능한 황제가 나와버려요. 이게 200년간이에요. 이 200년간 로마는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외적의 침입도 없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법률도 치안도 아주 짤류되고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붙였어요. 로마의 평화. 그 뒤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제 이걸 전용시켜가지고 강대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이것을 팍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대가 지나고 다시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역사상 대영 제국만큼 큰 제국을 건설한 국가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예술 모든 분야의 세계를 지배해버린 게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이 차지한 땅이 지구의 4분의 1이었고 3,3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버립니다. 그 당시엔 불어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영어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대영 제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가장 전성시대가 1815년부터 1914년. 1815년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에서 프랑스 나폴레옹군을 격파한 그 해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깨지고 이제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입니다. 그때부터는 1차 대전에 휩쓸리면서 국력이 쇠해지고 미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 자, 그래서 영국의 시대가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대영 제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자, 그런데 영국을 지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영연방이 있습니다. 영연방은 53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연방의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상한 조직체예요. 자, 그다음 영연방 왕국이 있어요. 영연방 왕국이 있는데 영연방 국가 중에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국가가 16개 국가예요. 대표적인 국가들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번에 우사인 볼트가 있었던 자메이카, 파푸아 뉴기니 등등은 국가 원수가 없습니다. 국가 원수가 영국 여왕이에요. 그럼 그 국가는 누가 통치하느냐? 영국 여왕이 명령한 총독들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인가 캘거리인가 올림픽, 동계올림픽 선언할 때 마침 그때 영국 여왕이 캐나다에 가 계셨기 때문에 캐나다 수상은 온데간데도 없고 영국 여왕이 개선을 합니다. 그게 자기 통치 국가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세계에는 희한한 국가들도 있다. 그래서 영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수억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국이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끝나고 1차 대전이 되면서 이제 너무 많은 전비를 쏟아붓게 되고 세계 경찰 국가였는데 경찰력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하기에 점점 힘이 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게 그걸 인계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영국은 힘이 빠졌고 소련과 미국이 양 진영을 지배하면서 이 시대를 루소 아메리카, 팍스 루소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아메리카가 지배하는 세계. 이렇게 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다시 말하면 상호 확실 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호 확실 파괴 무기라는 게 뭐냐면요.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불시에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핵무기가 있어서 소련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소련을 선제 공격으로 핵무기를 때리더라도 소련에 살아남은 핵무기가 있어서 미국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 이게 상호 확실 파괴. 상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가보시면요. 무슨 사막에다가 그냥 막 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아무도 안 다녀. 아무도. 시골 구석에도 뭐 고속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시골에 고속도로 뚫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사막에다가 고속도로를 뚫어놨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핵전쟁 났을 경우 미국 국민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냉전시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냉전시대는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소련과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상 배치 핵무기가 있어요. 지상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어디 배치냐면 잠수함에 배치합니다. 주로 잠수함에 장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잠수함에 왔다 갔다 하니까 위치 찾기 힘들죠. 그 다음에 미국은 로키산맥 지하를 파가지고 핵으로 공격해도 빵카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하 깊숙이 빵카를 파서 거기에 로키산맥 밑에 철도를 놨습니다. 철도를 놔가지고 그 철도에 핵무기를 싣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의 첩보망에 안 걸려야 되니까.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도 안심이 안 되니까 전략폭격기에 핵무기를 싣고 항상 몇 대는 공중에 떠 있도록 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부시 대통령이 공중에 떠 있는 전략폭격기에 지상에 랜딩을 명령해서 랜딩했습니다. 지금은 공중에 없어요. 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러시아와 아메리카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납니다. 자, 이때 대결한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 이거 살아남아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저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대결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대결하느냐? 경제적으로는 머셜 플랜. 자, 미국은 유럽이 전쟁으로 황폐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유럽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유럽도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 소련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동유럽은, 즉 공산진영은 자기들끼리 경제체제를 경제기구를 만드는 게 코메콘이라고 합니다. 코메콘.
상호 경제원조회의라고는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자. 마실 분. 그러자 코메콘에 대항해서 자유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코콤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코콤은 대공산권 경제봉쇄기구예요. 따라서 이 당시에 냉전시대에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아무렇게나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코콤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코콤에서 이건 수출해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콤의 규제, 지금 북한에 미사일을 만들었죠. 미사일을 썼죠. 이건 코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하게 돼 있는데 전부 밀수로 한 겁니다. 밀수로 코콤 규제를 위반하고 일본의 회사들이 팔아먹었다는 게 불통이 났어요. 일본의 회사들이 중국에 팔아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 부품이 흘러들어갔다 하는 걸. 도시바사 공작기계라는 말은요, 당시 냉전시대에 소련의 잠수함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잠수함이 먼저 파악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우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핵잠수함에서 이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가 좀 세게 나요. 그래서 소련의 핵잠수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핵잠수함이 금방 파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 정보부가 알아낸 것은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의 잠수함의 위치를 더 빨리 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심 없어서 그 당시 그 뉴스를 안 보셨겠지만 우리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봤더니 코콤 규제를 위반하고 일본의 도시바사라고 있죠. 일본 도시바사가 핵잠수함의 스크루를 소리가 나지 않도록 깎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작기기를 소련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시바사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동기는요, 핵무기를 때려 맞건 말건 나는 상관없다. 난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코메콘이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코메콘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부터 굶기 시작했어요?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메콘의 붕괴입니다. 코메콘에 의해서 소련과 중국이 그 당시 중공이라고 그랬죠. 북한에 무상으로 원조를 무지무지 했어요.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특히 석유, 그 다음에 식량. 그런데 코메콘이 붕괴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하루아침에 증가돼요. 그래서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계속됩니다. 이제 미국의 지배예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 그러지만 통상 영어로는 아메리칸 엠파이어 그럽니다. 미 제국 이렇게 부릅니다. 엠파이어도 그 당시 대영 제국 다음 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001년에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부시 정부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해서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해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전비는 나가지 수출은 안 되지 예산은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소위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입니다.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가고 뭐가 올 것이다?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팍스 세니카로 부릅니다. 팍스 세니카. 지금 고대 중국은요,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그 명나라, 청나라. 그런데 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팍스 세니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뒤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일본에게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하면서.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자포니카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의 지배에 의한 동학평화. 자, 그런데 중국이 과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 생각은 의문이에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힘이 약화됐다고 하지만요, 미국에 견줄 만한 힘이 없어요. 중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있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외교에 올인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거기서 남중국의 이제 영유권 분쟁,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거기에 석유가 무지무지하게 있으니까 중국이 군사력으로 그걸 지배하려고 하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해군 합동훈련을 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과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무력으로 남중국해를 지배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남의 일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다? 세계 평화에 가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세계 평화에 가는 일이다.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지금 호주 북부에 뭘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지금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유일하게 인도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하는 형편없는 국가인데 인권 탄압국으로 부패지수 세계 꼴찌입니다. 가장 부패한 나라인데 거기를 힐러리 장관이 방문했죠. 다시 말하면 버마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미얀마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중국은 완전히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EU와 미국이 중국의 세계 지배를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토라는 게 살아있어요. 나토. 카다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지게 두드려 패가지고 답해서 버리죠. 함부로 EU와 미국을 건들면 안 됩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주 수상이 지금 차기 지도자로 중국의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진핑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죠. 이광주 수상이 싱가포르 시진핑 수상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미국에 노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라고 말했다가는 뒤지게 얻어맞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미국은 셉니다, 지금. 자, 지금 세계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봅시다. 1등은 어디예요? 역시 미국입니다. 14조 5,266억 달러. 요건 미국 달러화 명목 GDP니까 시장 환율,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시장 환율로 계산한 겁니다. 2등이 일본, 중국, 3등 일본, 독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15등 1조 145.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놈들요, 저거 우리가 곧 따라잡을 텐데, 요것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한 거고, GDP는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게 뭐냐면은 그 화폐의 구매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물가가 무지무지 비싸요. 같은 오뎅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이 더 맛있는데 비싸긴 일본 고기 더 비싸요. 그런데 그 나라 GDP는 그 나라의 시장 가격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나라는 부당하게 GDP가 높게 나와요.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그 화폐 구매력을 가지고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구매력 평가 환율에 대한 GDP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미국이 역시 1등이죠. 14도. 2등이 어디? 중국이. 10조까지 따라갔어요. 금년에 10% 성장하면 중국의 GDP는 11조가 될 겁니다. 일본 형편없어요. 3등을 하는데 중국의 절반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12등으로 올라옵니다. 1조 4,661억 원. 무지무지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밤낮없이 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저놈들은 잠은 언제 자나 그럴 거예요. 밤새도록 차가 다녀. 어떻게 말이에요. 응? 이게 캐나다, 인도네시아까지가 1조를 넘어가는 국가고 그 다음부터는 1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조 4,661억이니까 멕시코를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리가 지금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잘. 그러나 우리가 또 빌빌거리면 안 되죠. 죽으라고 따라가면 따라가. 이제 2조는 이제 프랑스까지입니다. 2조 달러를 부과하는 국가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팍스 코리아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토 영토 넓이가 너무 좁아서 이게 세계를 지배하기는 조금 그래요. 멋이기 하죠. 거시기 하죠. 그런데 통일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국 본토가 2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남북 통일되면 22만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강대국이 돼요. 인구도 영국이 지금 한 6천만인데 남북 하면 7천만이 넘어요. 그렇다면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팍스 시니카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 중국이 워낙 부패하고 민도가 낮아요. 세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그 나라 부패 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중국은 10점 만점에 3.6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6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부패 지수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나으냐? 별로 나지도 못해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금 계속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의 부패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로 조사 발표돼요. 그게 지금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부패가 심해져요. 부패가 보통 심해집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국제투명성기구가 그렇게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영 제국이나 또는 미국처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학문, 음악 모든 면에서 세계를 지배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류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K-팝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음식과 디자인, 패션도 한류가 지금 흘러넘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큰 공장이나 많은 자원을 들이지 않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우리 원더걸스나 소녀시대처럼 그렇게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 그렇게 춤 못 춥니다. 그 5년간 연습해야 되는데 개인주의 사회에서 어떤 미친놈이 그 5년간 연습을 합니까 그걸? 그거 못해요. 알아도 못해 알아도. 우리는 유교주의적 집단적 정신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팍스 아토미카. 우리 유통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월마트, 까르푸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업체하고 경쟁해서 져서 나갔어요. 그렇죠? 월마트 같이 큰 회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스타벅스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다방 마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죠? 다 망해가지고. 다 망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토종 카페 벤에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게 출발하지만은 세계적인 유통업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코스트코 들어가 있지만은 이마트에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장을 못해요. 우리 이마트 계속 해외로 진출하죠. 그런 식으로 이런 유통 분야에서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를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자본주의 선육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리고 자본주의 4.0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팍스 아토미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폭동, 미국의 월가 점령 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 달라. 부자놈들이 다 가져가냐.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허지부지한 나라들이 아니고 자본주의 최선진국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사회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특히 내년도에는 고용이 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 자체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년을 위기관리로 정했어요. 위기관리. 내년이 위기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 문제, 고용 창출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고 자본주의 4.0 다시 말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회평화와 가정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팍스 아토미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정의롭게 전개해야 되겠죠. 허풍친다거나 라인 빼서 이쪽으로 가져간다거나 카드 긁어가지고 안 갚는다거나 뭐 스폰서나 파트너를 협박한다거나 이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스 아토믹하고 나발이고 아무도 없어요. 정의롭게 해가지고 윈윈하도록 하자. 매매 게임이 아니고 비둘기 게임을 하자 그 말이에요. 매매 게임을 하면 둘 다 죽어요.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면 이게 매매 게임이에요. 이게 치킨 게임이란 말이에요. 너 살고 나 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 살고 나 살자. 그래서 우리가 위닝 게임, 상생 게임을 하면요 이 기회에 굴도 2개 더 파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서 걸어오신 거 보니까 굴 하나는 전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굴 하나는 가지고 계시는데 크게 안심이 안 된다는 거죠. 내년이 위기니까. 그렇다면 굴 하나 더 파시고 상호 협력에 의해서 위닝 게임을 하면은 모두 우리 팍스 아토미카 다시 말하면 사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